지금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비극을 소비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북한 땅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한 작은 불빛 하나입니다. 나는 이름조차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 여인입니다. 7년 동안 3번의 탈북과 2번의 북송,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옥의 문턱을 셀 수 없이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가장 어두웠던 곳은 교도소도, 장마당도, 중국의 인신매매범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곳, 바로 북한 보위부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디에 계시든 복 받으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두만강을 넘어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서리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고 귀를 바짝 쓰면 강물 끝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만 똑똑 하고 들려왔어요. 나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몰래 숨 쉬는 법은 이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이요. 인솔자의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나는 강물 속으로 발을 넣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종아리부터 심장까지 한 번에 훅 끌어올라오는 듯 했다. 물살도 깊이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돌아가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내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어린애를 업은 젊은 엄마, 아직 16쯤 돼 보이던 소녀, 가죽 점퍼를 입었던 청년도 모두 나처럼 떨고 있었다. 강 한가운데쯤 갔을 때였다. 어딘가에서 불빛이 번쩍 켜졌다. 서라! 북쪽 초소였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비명은 숨소리를 2배로 키우기 때문이다. 우린 배운 적 없는데도 다 알고 있었다. 총성 한 번, 물 위로 튀는 파편 소리. 그 순간 강물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휘어졌다. 나는 무작정 전진했다. 이미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얼음 조각들이 부딪혀 살을 베고 지나갔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심장처럼 쿵쿵 울렸다. 겨우 강 건너 중국 쪽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비명도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진동하는 소리만 귀 안쪽에서 쿵쿵 울렸다. 하지만 그 긴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중국 공안에게 붙잡히는데 꼭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트럭에 실려 북쪽으로 향했다. 철문이 덜컹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깨달았다. 첫 번째 북송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사람을 번호로 부르는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트럭에서 끌려 내려왔을 때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흙먼지와 찬 바람, 그리고 나를 내려다보던 보위부 군인의 무표정한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긴 복도로 끌려갔다. 벽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구석마다 습기가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의 신음소리는 벽을 타고 느리게 흘러 내려왔다. 단호하게 이리로 들어가라오. 문이 철컥 열리며 나는 작은 감방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철창 사이로 겨우 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마저도 나를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잠시 후
쇠문이 다시 열렸다. 군인 하나가 종이를 들고 이름을 부르지 않은 채 말했다. 너는 357번이다. 앞으로 이름 필요 없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은 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름을 잃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357번. 그게 내 정체가 되었다. 첫날 밤 감방 바닥은 얼어붙은 진흙처럼 딱딱했고 나는 그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지만 목이 마르다는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두려움은 모든 감각을 서서히 잡아먹었다. 옆 감방에서 여자의 낮은 울음이 들려왔다. 소리조차 내지 못하려 입을 틀어막은 듯 숨 넘어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감방문이 다시 열렸다. 줄 서라. 우리는 줄 한 줄로 세워져 건물 뒤편으로 끌려갔다. 나는 그때까지도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알지 못했다. 바닥에는 낡은 나무문이 붙어 있는 구덩이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씻을 수 없는 냄새가 올라왔다. 357. 너부터.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뒤에서 다른 여자가 살짝 내 팔을 잡아줬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지만 그 짧은 접촉이 이 세계에서도 누군가가 여전히 사람임을 알려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검사는 모욕적이었고 말 한마디도 따질 수 없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굴욕이 폐속까지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검사가 끝나고 나는 다시 감방으로 돌아왔다. 눈을 감고 숨을 골랐지만 흙벽의 스민 냄새와 방금 전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감방 철문 사이로 작은 고구마 한 개가 들어왔다. 영혼이 날아갈 듯한 허기가 밀려왔지만 나는 바로 먹지 않았다. 조그만 고구마 하나라도 오래 붙잡고 있어야 내가 사람이란 기분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깊자 감방은 더 차가워졌다. 어둠이 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 다리를, 허리를, 목까지 감싸 올랐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골랐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357번. 그것만이 나를 부르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깨닫게 된다. 이 감방에서 진짜 고통은 번호로 불리는 것도 모욕적인 검사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세계. 그게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 세계 한복판에서 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된다. 그녀로 인해 내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시작된다. 지금부터 그녀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감방 생활이 닷새쯤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안쪽으로만 작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말도 눈도 표정도 어디로 숨겨야 할지 몰라서 속까지 바싹 말라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웅크린 채 작은 숨만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감방 안을 가득 메웠어요. 아, 또 누가 들어오는구나 싶던 순간 군인이 에미나이 새끼 하나 들어간다. 하고 욕을 툭 내뱉으며 여자 하나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는 짧고도 날카로웠어요.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추위와 공포가 뒤섞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깊은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서 왔시오? 그러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회령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회령.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중국 땅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넘던 길이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그녀는 양손을 무릎 사이에 끼운 채 자꾸만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살려달라는 말도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름이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선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645예요. 645. 또 하나의 번호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쓰려왔어요. 누구든 이름을 읽는 순간 그 자리에 남는 건 숫자나 규칙이 아니라 포기라는 감정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감방구석에 등을 붙이고 저처럼 조용히 웅크려 앉았어요. 우리는 말을 몇 마디 나누지도 않았지만 같은 공기와 같은 냄새, 같은 공포 속에 있다 보니 그녀의 떨림이 마치 제 몸에서 나는 떨림처럼 느껴졌어요. 잠시 후 저녁인지 밤인지도 알 수 없는 시간에 멀리서 군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의 절규가 함께 들려왔어요. 그 순간 645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녀가 울음을 참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여서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용기를 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가 저를 조금이라도 붙잡아 주길 바랐던 것처럼 저도 그녀를 붙잡아 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실수인 것처럼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제 손등을 그녀 쪽으로 밀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자기 손을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손 하나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감방의 어둠도 사람을 숫자로 부르는 잔혹한 규칙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조금이나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방은 3평에서 4평 남짓했어요. 그 안에 10명, 20명이 앉고 눕고 숨을 쉬었죠. 뒤쪽에는 구멍 하나 뚫린 변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똥간이라고 불렀죠. 냄새는 벽에 스며들고 여름이면 구더기가 기어 올라왔어요. 잠을 자다가 내 다리 위로 구더기가 지나가는 건 흔한 일이었죠.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 볼일을 보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379번 소변입니다. 657번 대변입니다. 나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소변이든 대변이든 입으로 분명히 말해야 했어요. 소변이라고 하면 허락을 받고 물어설 수 있었죠. 하지만 대변이라고 말하는 순간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게다가 감방마다 악독한 선생님이 따로 있었어요. 보위부 장교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근무 시간엔 대변 절대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그가 들어오는 시간을 외우고 그가 나가는 시간까지 참아야 했죠. 생리적 현상조차 그의 기분 아래 있었어요. 감방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죠. 머리카락은 뭉쳐서 기름 덩어리처럼 굳었고 온몸에서 악취가 났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고
발톱은 깎을 수 없어서 말려 올라갔죠. 이가 머리에 득실거렸어요. 밤이면 이가 두피를 물어뜯는 느낌에 잠을 깼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참는 것뿐이었죠. 배고픔은 더 심했어요. 하루 3끼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들어간 죽이 전부였거든요. 그것도 물이 더 많았어요. 국자로 떠서 그릇에 부으면 물이 흐르고 바닥에 알갱이 5-6개가 가라앉아 있었죠. 우리는 그걸 받아들고 벽에 기대앉아 천천히 먹었어요. 빨리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졌거든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입 안에서 오래 굴리며 삼켰어요. 그래도 배는 차지 않았죠. 감방 안 사람들은 날마다 줄어들었어요. 어떤 이는 신문을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요. 어떤 이는 밤새 신음하다가 아침에 차갑게 식어 있었죠. 시체는 천으로 덮여 끌려 나갔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렸죠. 죽음도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감방에도 사람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훤칠한 보위부 선생님 한 분이 들어왔죠. 그는 우리한테 다리를 펴라고 했어요. 무릎을 3시간, 4시간씩 꿇고 있다 보면 다리가 마비돼서 펴질 수가 없는데 그는 억지로라도 다리를 펴게 해줬어요. 피가 돌아야 산다고 말했죠. 심지어는 옥수수 가루, 북한에서 황금가루라고 부르는 귀한 걸 푸대째 들고 와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걸 물에 개면 떡이 됐거든요. 감방, 아니 순식간에 달콤한 냄새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2 손으로 떡을 받아들고 울먹였죠. 말로 고맙다는 표현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는 우리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사람의 미소였어요. 나는 그때 생각했죠. 지옥에도 사람이 살긴 사는구나. 그의 이름은 박진혁 선생님이었어요. 35쯤 돼 보였고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죠. 그는 다른 보위부 선생님들과 달랐어요. 우리를 때리지 않았고 욕도 하지 않았죠. 다만 조용히 감시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연민 같은 게 있었어요. 그가 근무하는 날이면 감방 분위기가 달랐죠. 사람들은 조금 더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 뭔가가 툭 하고 들어왔죠. 나는 죽기 전에 돌멩이를 물린다는 소문을 떠올렸어요. 보위부에서 사람을 죽이기 전에 입에다 돌을 물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죽는구나. 나는 입을 꽉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물건이 너무 세게 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었고 그 순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사탕이었어요. 그 감방 어둠 속에서 누가 사탕을. 북한에서는 밖에서도 사탕 먹기 힘든데 감방 안에서 사탕이라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내 옆에 앉은 여자가 있었죠. 얼굴은 밤처럼 희고 말라서 뼈만 남은 듯 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어딘가 생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내 입에 사탕을 넣어준 거였죠. 나는 사탕을 입 안에서 굴리며 그 여자를 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이 지옥에서 본 첫 번째 따뜻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나에게 속삭였어요. 나는 네 화선이요. 목소리는 작고 낮았어요. 나는 설이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나눴죠. 리화선은 평양에서 왔다고 했어요. 음악대학을 나왔고 노래를 불렀다고 했죠. 하지만 탈북을 시도했다가 잡혔다고 했어요. 나처럼
중국에 가려다 붙잡힌 거였죠. 그녀는 말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줄 몰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몰랐다고.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사탕은 박진혁 선생님이 준 거였어요. 그들은 감방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있었던 거지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얘기하고 그는 그녀에게 비누를 주고 그녀가 있는 감방에 들어오는 동안만은 진짜 사람처럼 웃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그들이 손을 마주 잡고 있는 걸 봤어요. 철창 너머 복대서였지요. 박진혁 선생님은 화선의 손을 꼭 쥐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지옥에서 핀 작은 사랑. 나는 그걸 분명히 봤어요. 그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화선은 박진혁 선생님이 근무하는 날이면 조금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죠. 머리를 빗으려 애쓰고 얼굴의 때를 닦으려 했어요. 박진혁 선생님도 화선이 있는 감방에 들어올 때면 눈빛이 달랐어요. 감방 사람들도 다 알았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배려였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진혁 선생님이 화선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화선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죠.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화선이 나에게 말했어요. 자기를 빼내주겠다고. 여기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나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 화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믿고 싶다고. 그 사람을 믿고 싶다고. 나는 화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조심하라고. 여기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화선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라고. 그 사람은 다르다고.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라고. 나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화선의 눈에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 희망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 내 예감은 현실이 됐어요. 어느 날 가장 잔인한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볼 일도 못 보게 막던 바로 그 인간이었죠. 그는 감방을 휙 둘러보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짐승처럼 냄새를 살피며 고개를 기웃거렸죠. 여기서 무신 좋은 냄새가 나지. 이건 뭐이가? 애미나이 새끼, 감방 수색하라오. 그 한마디가 지옥의 문을 열었어요. 감방 수색이 시작됐고 곧 가루비누가 발견됐죠. 누가 갖다 준 건지 밝혀야 했어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펌프라고 불리는 벌을 받았죠. 앉았다 일어났다를 쓰러질 때까지 반복하는 벌이었어요. 1번, 2번, 10번, 20번.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쓰러지면 발로 차였고 일어나지 못하면 몽둥이로 맞았어요. 감방 안은 신음으로 가득 찼죠. 보다 못한 화선이 앞으로 나서며 가루비누는 제 거예요. 라고 말하자 최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니화선, 나와! 화선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최 선생님이 화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갔고 감방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시작됐어요. 그 잔인한 선생님은
여자를 감방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온 감방이, 아니 감방마다 들리도록 그녀를 잔인하게 폭행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지금도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건 말로 옮길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도 그는 그 여자를 계속 때렸어요. 뼈 부서지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감방마다 울음이 퍼지는 소리, 모두 지옥 같은 밤이었어요. 얼굴은 형체가 없어졌고 나중엔 내장이 파열됐어요. 그녀는 끝까지 가루 비누를 준 그 선생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감방으로 던져졌을 때 나는 정말로 숨이 멎은 줄 알았어요. 얼굴은 형체가 없어졌고 온몸이 피투성이였어요. 눈은 부어서 뜰 수 없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죠. 나는 화선에게 달려갔어요. 화선아, 화선아. 하지만 화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만 가까스로 쉬고 있었죠. 나는 화선의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렸어요. 화선아, 버텨야 돼. 하지만 화선의 숨은 점점 약해졌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다가 멈췄죠. 나는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시체처럼 누워있는 화선을 보며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교대 시간이 되어 박진혁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는 휘파람을 불며 화선과 나눌 이야기를 기대한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피 냄새가 진동했어요. 벽에 튄 피, 쓰러져 있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우리를 본 그는 외쳤어요. 뭐예요? 무슨 일입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안한 예감을 느낀 박 선생님은 나에게 물었어요. 화선이는요? 그녀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감방 전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지식여진 시체 같은 무언가를 발견한 순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내가 울며 소리쳤어요. 화선이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화선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감방 전체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울어주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옥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박진혁 선생님은 화선을 안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며 의무실로 데려가겠다고 살려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어요. 살아야 한다고. 제발 살아야 한다고. 사흘이 지났어요. 화선은 돌아오지 않았고 박진혁 선생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문이 돌았어요. 화선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박진혁 선생님의 집안이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권력층이라 그 덕분에 화선이 죽음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고. 나는 그 소문을 들으며 안도했어요. 살았구나. 화선이 살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일주일 후 새로운 소문이 들렸어요. 박진혁 선생님이 처벌받았다고. 수용자에게 물품을 전달한 죄와 규율을 위반한 죄로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총살당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갔다고 했죠. 진실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끝났다는 것. 화선도 박진혁 선생님도 더 이상 이곳에 없다는 것. 나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화선은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할까? 박진혁 선생님은 무사할까?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바랄 뿐이었죠. 어딘가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를. 이번엔 지옥이 아닌 곳에서 만나기를. 그 일이 있고 난 뒤 감방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알았죠. 여기서는 사랑도 희망도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그저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나는 그날부터 마음을 닫았어요. 더 이상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겠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나는 감방에서 나와 다른 수용소로 이송됐고, 거기서 노동을 하게 됐어요. 하루 12시간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어요. 배급은 여전히 적었지만 감방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하늘은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고 나는 여전히 수용소에 있었어요. 노동을 하고 배급을 받고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화선도 과거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그저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죠. 하지만 운명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용소 밖에서 일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고 그는 나를 보며 작게 웃더니 속삭였어요. 탈출하고 싶지 않으냐고. 나는 그를 보며 이게 함정인지 진짜 기회인지 생각했지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는 사흘 후에 떠난다고 했거든요.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여기 남아 평생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탈출할 것인지. 나는 화선을 떠올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화선을. 살려고 발버둥 쳤던 화선을.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강을 건너기로. 이번엔 반드시 살아서 넘어가기로. 사흘 후 나는 그 남자를 따라 수용소를 빠져나왔어요.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철조망을 넘었고 가시에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산길을 달렸고 뒤에서 경보음과 총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틀을 굶고 사흘을 걸은 끝에 두만강이 다시 보였어요. 그 차가운 강물이 다시 내 앞에 있었죠. 나는 주저없이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이번엔 돌아갈 곳이 없었거든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고 강물이 폐 속으로 들어와도 멈추지 않았어요. 겨우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쓰러졌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나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고 조선족 할머니가 나를 보며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중국에서 한국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걸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공안에게 잡히면 다시 북송되거든요. 조선족 할머니는 나를 사흘 동안 숨겨줬어요. 지하실 같은 곳이었어요.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공안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탈북자를 찾는다고 돌아다녔죠.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기침 한 번이 죽음을 부를 수 있었거든요. 사흘 후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떠나야 한다고요. 브로커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나에게 옷 한 벌과 신발을 줬어요.
그리고 작은 돈도 쥐어줬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살아남아라. 꼭 살아남아라. 나는 그 손의 온기를 지금도 기억해요. 브로커를 만났어요. 40대 남자였어요. 말이 적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는 나를 보더니 물었어요. 돈 있냐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한국 가서 갚으라고 했어요. 1년 안에 2천만 원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천만 원이 얼마인지도 몰랐지만 약속했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멀었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이동했어요. 때로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국경을 넘었어요. 몽골을 거쳐야 했어요. 사막을 지나야 했죠. 목이 타들어갔고 발바닥이 터졌어요. 함께 가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쓰러졌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나는 그들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멈추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석 달이 걸렸어요. 석 달 만에 나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살았다는 생각이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누구를 아는지. 모든 걸 물었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수용소 이야기도, 화선 이야기도 모두 말했어요. 조사관들은 말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했죠. 이제 자유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자유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너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말투도 고쳐야 했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했고, 김일성 대원수님이 아니라 그냥 김일성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배웠어요. 살아남기 위해 또 배웠죠. 3개월 후 나는 하나원을 나왔어요. 노원구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나는 일자리를 찾아 분주히 돌아다녔고 써주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청소일도 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며 일했어요. 브로커에게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2천만 원. 그 돈을 1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하지만 밤이면 늘 악몽을 꿨어요. 1년이 지났어요. 나는 브로커에게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5년이 지났을 때 나는 작은 국수집을 열었어요. 노원구 골목 안쪽 10평도 안 되는 가게였어요. 하지만 내 가게였어요. 내 이름으로 된 가게였죠. 손님들이 왔어요. 맛있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돈 주고 먹는다는 게, 그리고 맛있다고 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10년째 가게를 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어떤 손님은 내 사연을 알아요. 탈북민이라는 것도 알죠. 하지만 차별하지 않아요. 그저 국수가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 말해줘요. 나는 그럴 때마다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화선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화선. 그녀는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을까요?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고 싶어요. 화선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요. 박진혁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정말 총살당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았을까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기억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간성을요. 지옥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를요. 그리고 화선과 진혁의 사랑을요. 죽음보다 강했던 그 사랑을요. 나는 이 지옥을 견디고 결국 대한민국에 도착했어요. 국정원에서 처음 만난 남한 사람들은 성을라스를 쓰고 있었고 말투도 참 부드러웠어요. 북한의 보위부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악마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최 선생님처럼 잔인한 사람도 있었지만 박진혁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람도 있었어요. 조선족 할머니처럼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준 사람도 있었죠. 그들 덕분에 나는 살아남았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만이 아니에요. 감방에서 나에게 사탕을 입에 넣어줬던 화선도, 황금 같은 옥수수 가루를 메고 와줬던 박진혁 선생님도,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그 두 사람도요. 그들은 모두 지옥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켜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덕분에 나는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나는 가끔 생각해요. 혹시 화선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면 내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까 하고요. 화선아, 만약 네가 듣고 있다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